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제목이 안보안보 교환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창조 제국 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창조적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쓰기 싫어하는데, 교수님이, 우리 박태환 교수님이 창조적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창조적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구상까지는 좀 너무해서 제가 이제 구성으로 좀 바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표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요새 나오듯이 좀 당황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작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 2호기 로켓 발사가 성공이 이루어졌고, 또 북한이 금년 3차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1차와는 달리 상당히 성공적으로 핵폭발이 이루어진 걸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시작이 됐고, 여기에 반발하면서 또한 이제 독수의 훈련과 피리조로 훈련에 반발하면서 북한이 이른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4월 30일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또 북한의 최영해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 관계가 점차 회복 단계에 들어가고, 또 최영해 이후에 김계관의 방중동을 통해 가지고 육자회담 재개의 논의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일 3국과 또 북한의 견해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현재 육자회담 재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런 북한이 주장한 대로 조건 없이 육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과거와 달리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헌법 수정 전문에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데 이어서 금년에 경제 무력 정지 조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육자회담 재개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한반도 비핵화와 못지않게 더 상황 복잡을 만드는 것은 직접 핵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반접근 전략, 그리고 또尖閣과 열도를 둘러싼 해상 영토 분쟁이 기존의 어떤 정부가 국제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6월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과거 평화 목적에 국한됐던 내용을 이른바 이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4년 이래 64년 첫 핵실험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슬그머니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판 중국 국방백서인데, 이게 금년 4월 16일 날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 아예 핵정책 쪽이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포병부대, 이른바 전략 미사일 부대의 핵반격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는데, 핵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갈등 구조, 그리고 중국과 또 일본이 핵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육자회담 재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2005년도에 합의됐던 9.19 공동성명이 현 상황에서 과연 재가동될 수 있겠느냐, 육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 기준점이 9.19 공동성명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부분은 이른바 이제 안보안보 교환이라는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결의를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특별적 상황 속에서 등장을 했고, 또 북한은 핵폭의 대가로 체제 안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2005년 7월 달에 4차 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북한의 핵 포기의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고 또 핵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연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제1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 중국의 왕광야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되고 또 미국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의 큰 틀 속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비외교적인 방식과 외교적인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비외교적인 방식은 여기서 이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또는 무력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저는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듯이 이런 외교적 북한의 핵 문제를 포기하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협상을 통해서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이른바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쪽으로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의 요구와 또 한국이나 미국 그 외에 육제단 참가 5개국의 가능한 어떤 안보 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른바 경선 균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려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게 새로운 어떤 안보 자산을 더해줌으로써 균형을 이뤄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이제 중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든지 또 북중 간의 어떤 유사시의 어떤 자동 개입 조항을 넣은 군사 협력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하이 협력 기구나 여러 가지 이제 다자 안보 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내용들 중국이 외교 원칙상 어떤 제3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재 그 북중 관계가 군사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군사동맹까지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기타 상하협력기구나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의 경우도 북한의 안전보장 장치를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미동맹 포기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의 핵우산 철폐 이런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포기에 상응하는 이쪽에 완전한 어떤 군사적인 대응수단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 국내 여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 입장을 보더라도 북한 핵 포기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부분과 북한 핵 포기는 이제 등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까지 논의됐던 부분은 현재 북한이 2005년대 한때 주장했던 미국 불가침 조약이 있고 또 9.10 농성을 하겠던 한반도 평화조약 그리고 이제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있는데 아직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를 통해서 북한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유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불가침 조약의 경우는 패권 국가인 미국이 한 번도 수용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한반도 평화조약을 통한 일정 정도 남측이 가지고 있는 안보 자산을 북측에 양보해서 타협을 이루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9.10 농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 속에서 살펴봤는데 다시 말하면 9.10 농성이라든 이런 부분은 경성 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성 균형에 의한 안보 교환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육제단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안보 교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육제단이 열리기 전에 3자회담이 열렸었는데 우리가 3자회담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이제 중재를 해서 실제 회담할 때는 중국이 빠져서 미국과 북한이 양자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때 북한이 이제 4단계 일괄 타결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과 또 미국 수교, 경프로 완공을 제공하면 자신들이 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육자등을 내렸을 때 미국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제3차 육자회담에서 당시 켈리 동아태 차관보 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 측에 이제 3단계 포괄적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무기, 인권 문제 해결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하면은 미국 관계 정상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제 임시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제 이 안을 받고 직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3자 육자회담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4차 육자회담이 열린 것은 이제 1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다시 이제 미국 간에 이제 직접 접촉이 있었고, 또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7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핵 포기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협상에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타협안으로 나온 게 바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반도 내 핵무기 규제와 대북 불가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경수를 제공한다. 그리고 에너지 경제 지원, 그다음에 미일 및 미국과 북한, 북한과 일본의 수교,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포럼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동북아 협력 안보를 통한 안전보장. 물론 동북아 협력 안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북한에게 제공하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연전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구에 복귀한다, 이런 부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상대방의 이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이른바 이제 제가 표현한 안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라든지 협상에 참여했던 국무부의 협상팀들은 상당히 이제 이 등가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보수 진영이라든지 또 미국 내에서도 협상팀을 제외한 재무부라든지 여타 미국 조야의 어떤 여론들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9 공동성명 당시의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었고 또 탄도미사일을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에게 주기로 한 약속은 한반도 평화체제인데, 아시다시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 NLL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로 오는 거죠.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북일수교, 북미수교, 각종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폐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국내 보수 진영이나 미국의 다수의 조야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준다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했고, 흔히 얘기하듯이 9.19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미 국무부가 관보에 비대위 문제를 터뜨리면서 결국은 이제 9.19 공동성명이 이제 초판에 진전도 되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한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2006년 7월 5일 날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죠. 실패했습니다만, 그리고 10월 9일 날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 이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유보시키고 육지단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2.13합의나 13합의까지 넘어가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사전에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와 베를린에서 사전 협의하고 이 부분을 육자회담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2.13합의 13합의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9.19 공동성명을 이제 단계별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8월 쓰러지고, 또 당시 이제 한국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개방 3천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선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미국이 어떤 북한의 핵심적 안보 자산 포기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안보 자산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껏해야 이제 개방 삼천을 통해서 북한을 국민 소득을 $1,000까지 올려주겠다. 그런 어떤 장밋빛 그 경제 지원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안보 교환을 전제해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른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실은 비단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방식이지만 경제 보상을 통한 안보 문제 해결은 사실상 국제정치 상식으로 보더라도 성공할 수 없고 실제 한반도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선핵 포기를 주장하면서 안보안보 교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성공했다면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성공하지도 못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상식으로도 성공할 수도 없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다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기 직전부터 북한이 이른바 은하 3호 2호기의 어떤 그 지구 저궤도 진입에 성공시켜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했고 또 2월 12일 날 제3차 핵실험에 성공했는데 여러 가지 급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중간을 잡아보면 과거 1945년 나가사키급의 폭발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북한이 이런 핵실험에 대한 국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그리고 또한 이제 독수리 훈련과 키리저브 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미 본토에서 B2 스텔스 급기를 동원하고 또 B-52 핵폭격기를 동원해서 군산에 있는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핵투하 모의 훈련을 3차례나 실시했습니다. 당시 보면은 북한이 이런 B-52 핵폭격기의 시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은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들이 사실 그때 나온 겁니다. 핵전쟁 불사의가 그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이제 5월 들어와서 육재단 재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육재단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4월 12일 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놓은 어떤 육재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9.10 공동성명에 따라 육재단을 재개하고 여기에 따라서 한반도 계획을 달성한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월 12일 날 했는데 이게 케리 장관은 이제 중국으로 떠나고 실무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13일 새벽에 했기 때문에 아마 문서는 13일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자마자 한 닷새 정도 지난 4월 1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한미 외무장관 성명을 반박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한국의 대북 적대 전술을 중단하라. 핵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한국과 주변 지역의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고 재투입을 중지하라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등가라기보다는 미국은 2005년 당시에 자신들이 합의했던 한국과 미국이 어떤 육제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부정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5년이니까 8년 만에 다시 9.10 동성의 카드를 다시 꺼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2005년 당시의 북한과 지금 2014년 당시의 북한은 전혀 다른 북한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 이후 3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또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또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김정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8년 전에 합의했던 9.10 동성명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미국이 깼다고 보는데 그런 9.10 동성명을 이제 와서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까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국방의 정책 설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또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10 성명까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한미일 간의 3자 협의, 지난 이제 지난 6월과 또 11월 초에 3자 협의가 있었고, 또 우다웨이가 이제 한국, 미국, 북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육제단 재개 조건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지금 당시에 이제 육제단 수석대표인 조태용 본부장은 이런 전제 조건과 관련돼서 일단 북한이 이제 병진 노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건 핵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육제단이 재개되더라도 이 육제단은 핵 포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영변에 있던 원자로를 다시 지금 이제 시험 가동하고 있고, 또 경수로가 내년 상반기 정도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라늄 농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만약에 육제단이 재개돼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처럼 큰 틀에 합의해놓고 북한이 계속 셀레니 전술을 통해서 잘라가지고 지연시키는 건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얘기했던 것은 2구 합의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나 이걸 통해서 조건을 붙인 육제단은 나갈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중개 노력을 하는 부분은 한미일 3국이 제기했던 사전 조건을 어떤 문턱을 낮추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조건 없는 걸 요구하지만 조건을 좀 붙이되 한미일 3국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보다는 좀 낮은 이런 어떤 문턱 낮추는 작업을 협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9월 19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캐리를 만나러 가면서 낙관적으로 얘기했었고, 우다웨이가 다시 이제 미국, 한국 돌아다니면서 청객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며칠 전에 보면 이제 우다웨이가 굉장히 비관적인 발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타협하기가 어려운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하나 이제 안보안보 교환에 대한 어떤 주고받은 얘기를 보면은, 바로 이제 10월 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북한이 이것도 바로 또 며칠입니까? 9일 만에 맞받아가지고 북한 국방부 정책실에서 10월 12일 날 이러한 어떤 존 케리의 주장은 결국은 선 핵무기 포기 후 불가침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철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국 등에 의한 봉쇄 조치와 군사적 압박 공세에서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제재와 대북 핵 위협안이 청산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굳이 이 시점에서 존 케리가 불가침 협정을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제 9.10 성명을 이제 실효성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10 성명에서는 틀림없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공격 위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은 핵 선제 공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10 성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급의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NPR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9.10 성명을 미국이 다시 살리려고 하지만 그럼 NPR에서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불가침 협정을 통해서 이걸 보장해 주겠다는 아마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안보안보 교환에 대한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경제, 핵, 무력, 건설, 경진 노선과 또 핵 군축 협상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6월 16일 북한에서 중재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을 한번더 비핵화하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없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이제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중국의 어떤 그 핵 전략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우는 원자력 1950년에 제정된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동안 핵무장을 막는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적 제도 조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자력 기본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토 총리가 밝힌 비핵 3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 3원칙은 1978년도에 일본 정부 그 법제처장이라고 하니까 그 총무처장이 총무부장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공식 유권 해석이 이것은 헌법으로 금한 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책으로서 밝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핵 3원칙은 법적 구성력이 없는 하나의 정책 선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자력 기본법인데 이것이 바로 작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개정되는 과정을 보면 당초 일본 정부가 원자력 기본법 개정을 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안전보장 이바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민당 측의 강한 요구와 또 당시 노다 총리의 어떤 민주당이 보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다 총리의 민주당이 이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국회에 제출될 때 나중에 나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이제 올릴 때 들어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제가 나왔습니다만 우주기본법에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거라 여러 가지 어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국방백서에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자기네들은 1964년에 계속 견제하고 또 비핵 국가나 비핵무기 지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핵무기 위협이나 공격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논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 나온 2012년판 국방백서에는 아예 그냥 그 항목 자체가 덜어냈습니다. 덜어지고 또 하나 이제 좀 드러나는 것은 지난 10월 22일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사용 징후로부터 실제 핵사용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른바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중국 전문가들이 아직 공식적인 중국 정부 입장은 아닙니다만 중국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이러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입장을 크게 수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 대한 해구산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제가 저희 연구소랑 여러 교류하면서 중국 측에 이제 정부 당국자는 아닙니다만 국제연구소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 계속 입장을 취했던 것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또 일본에 대한 해구산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긍정한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반대하지만 정책으로서 해구산 정책은 자기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고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입장을 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는 물론 이제 정부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국제연구 사람은 아니라 베이징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해구산이 한때는 긍정적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해구산 철폐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하고도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의미를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육제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 비핵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핵 문제 해결로만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 체제를 보장한다고 해도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주변국의 핵 위협은 오히려 더 증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만 핵무기가 없는 오히려 주변국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에 대해서 뭔가 창조적으로 재적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동북아 비핵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미국의 존 앨리콧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송대학 총장도 계셨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신가요? 그분이 이제 처음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메바야시라고 일본의 이제 신민동 이걸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쭉 발전을 해오다가 처음에 제기한 것은 이제 휴전선 우리 판문점을 중심으로 2,000km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이 지역에 이제 이른바 미국의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그 핵무기 이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중국도 역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핵무장만 해제시키는 것이라는 입장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판단하에 이걸 이제 그 미식 축구공, 우리가 볼 때 뭐 럭비공처럼 생긴 길다랗게 생긴 구역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부분은 이제 한국과 북한, 그 다음에 일본 3자 간의 비핵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 안전 보장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메바야시라는 이제 그 일본 분이 제안했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그 피터 헤이즈, 아시아 파운데이션의 그 피터 헤이즈가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이미 작년서부터 발표했고, 금년 4월달에 보면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논의 자체가 원래 있었던 거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문제를 가졌던 것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NPR에서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 보장을 대제했었고, 또 중국도 지금 이제 그 국방백서에서 소극적 안전 보장 정책을 슬그머니 지금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NBR이라고 하죠. NBR에서 그 MIT대 교수인 사무엘스 교수가 지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최근에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동북아 비핵지대화 가운데서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지대가 되고, 여기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현실을 띠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극적 안전보장이 조약으로서 보장된다면 어찌 보면 북한이 주장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또는 비핵지대화의 일정 부분이 충족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 중국, 북한에서 본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하나의 조약으로서 묶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좀 살펴봤던 것은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육지회담 속의 논의를 둘러싸서 안보안보의 교환의 등가점을 이제 모색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동북아 비핵지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논의됐던 한반도 비핵지대 논의를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연계시켜서 해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결론적인 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4대 비핵지대가 있습니다. 플라텔로코, 라로통가, 방콕, 펠린다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그 외교부에서 나온 군축 비확산 그 플랑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4개가 아니라 5개여서 고치려다가 말았는데 그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서명 발효까지 됐는데, 강대국에 의한 핵보유국에 의한 비준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006년 정도가 되는 걸 제가 요거 쓸 때까지 몰랐었는데, 제가 인용한 책이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5개입니다 지금. 예, 그건 제가 그저께 보다가 어디가 빠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지대는 기본적으로 3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 비핵지대 그 조약국들이 스스로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고 뭐 보관하지도 않고 뭐 이동하지도 않고 뭐 등등 있죠. 뭐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비준을 해야죠.
두 번째는 이 비핵지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이런 비핵지대 조약 서명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소극자 안전보장,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비핵지대를 이제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뭐 기본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조약이 있을 때는 조약 가담국들의 서명이 있고 발효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5개의 비핵지대 조약 가운데서 이 5개가 다 서명은 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 펠린다바 조약은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해보니 거기서 아직은 안 됐더라고요. 거기도 여전히 발효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핵무기에 의한 공격 위협이나 공격을 금지한 이른바 소극자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각 조약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틀라텔롤코 조약의 경우는 5개 NPT 핵무기 국가가 모두 비준했는데, 반면에 이제 나머지 조약의 경우는 비준해놓고 서명을 안 했거나, 아니 서명을 하고 비준을 안 했거나, 아예 서명도 안 했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방콕 조약의 경우는 여기 2005년 현재입니다만은 아무 나라도 서명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북아 비핵지대를 적용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핵무기 부재와 비확산을 처리하는 비핵지대 참가국들의 의무와 관련돼서 북한과 일본의 플루토늄 제체 시설과 우라늄 녹취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경우는 완전히 제거하는데, 일본의 경우 지금 뭐 로카시오무라에 있는 후겐이나 이런 시설들을 없애라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적인 권리를 존중하되 IAEA의 철저한 감독하에 두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경우 만약에 플루토늄 제체를 우라늄 녹취까지 못하게 하면 아예 여기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일본은 차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동맹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핵무기가 닿게 되지 않는다면 군함이나 비행기 등의 통과와 일시적 기항 등은 각국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것도 무조건 허용한다 할 필요는 없고 각국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 폐기물 투기나 이런 건 전면 금지하고, 특히 러시아가 같은 동해에다가 방사능을 투기하니까 이건 이제 확실하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SA 소극자 안전보장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조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NPT상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이제 여기에 소극자 안전보장을 보장하는 서명과 비준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동북아에서 어렵지 않겠나. 특히 일본처럼 사실상 준 핵보유 국가와 북한이 일군을 가진 나라들까지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각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국내 일본 전문가의 토론 결과를 보면은 아예 조약에 다시 말하면 한국과 북한, 일본 간의 의무조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도 소극자 안전보장은 아예 조약 표절국으로서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수기구 만드는 것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비핵지대만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취한 입장을 본다면 현재 이 일본의 경우는 2013년도 이 비핵화 백서에 보면은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언제라도 동북아 비핵화를 추진하게 되는 기본 입장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 동북아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요인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고 동북아 비핵지대면 후차적으로 생각할 문제다라는 정도에서 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마침 나왔길래 봤더니 그 항목은 아예 언급이 없고, 우리 외교부는 그냥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오랫동안 핵 불사용 원칙을 견지해왔고, 최근 돌아와서 이 항목이 빠졌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을 조약화하면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입장에 보면은 자신들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발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약에 참여시켜준다면 나는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는 방안으로서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해구산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비핵지대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국적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걸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뭐 순수하게 이제 비핵지대가 목적이라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해구산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뒤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4페이지에 남아있는 그림은 예를 들어 북미 불가침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 국무장관이 발표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협정이 선행하고 뒤에 이제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나눠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현재로 봤을 때 기존의 9.10 성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는 9.10 성명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도 사실 좀 많이 쓰는 편인데, 9.10 성명의 알파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변형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해서 현재 한미일 상국은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서는 과다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해구산 철폐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발표 때 넘어갔으면 2009년도에 오바마 정부가 막 출범하고, 그때 이제 보지워스라든지 아브라모비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직 미 관료들, 그리고 핵 전문가들이 방북했을 때 북한이 요구한 핵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핵포기 조건은 바로 한미동맹의 폐기입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자기네들 핵무기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한미동맹 폐기가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 약간 해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왜냐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정치동맹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해석은 해구산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북한을 방문했던 전직 관료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쓴 보고서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북한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육자회담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꺼내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매진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육자회담을 재개하고, 육자회담의 출발점은 9.10 성명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9.10 성명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있죠. 바로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했고, 또 뭡니까? 또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을 했고, 또 핵융합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각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육자회담에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탄도미사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타 시리아 사태에서 있었던 생화학무기 문제도 지금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북한도 기존의 9.10 성명을 넘어선 여러 가지 요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동북아 비핵지대와 같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면 동북아 비핵지대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이것이 나중에 조약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적으로 이미 5개가 있듯이 추가적인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립되면 나중에 더 나아가서 지금 몽골도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비핵지대 국가로 선언을 했습니다. 뭐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유엔 총회에서 박수로 동의했습니다만은 그건 몽골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완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완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은 뭐 쌍수를 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과 일본을 넣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육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지금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등가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자신도 2000년 당시 9.10 성명 그 즈음에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실현성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공부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금년 들어가고 다시 동부가 비획지대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육제답이 재개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등가가 성립될 때가 됐고, 그리고 육제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추가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동부가 비획지대가 완성이 됐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